할아버지 여기 없잖아. 고급 납골당 앞에서 6살 아이가 중얼거렸습니다. 주변엔 화려한 검은 옷을 입은 어른들이 목 놓아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그런데 아이는 우는 어른들을 빤히 보더니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진짜 슬픈 사람은 절대로 큰 소리로 안 운대요. 순간 그 자리에 있던 어른들이 움찔했습니다. 소년만 알고 있는 흑막의 진실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부천의 한 고아원 3층짜리 낡은 건물 복도에서 6살 남자아이가 작은 가방을 메고 서 있었어요. 회색 티셔츠와 검은 바지는 몸에 헐렁했고 운동화 끈 한쪽은 풀어진 채였습니다. 현석이는 창밖을 보며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죠. 오후 2시쯤 검은색 소형차 한 대가 고아원 앞에 멈춰 섰고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내렸습니다. 수수한 베이지색 코트에 화장기 없는 얼굴, 초등학교 교사인 유진숙이었어요. 그녀는 한 달에 한두 번씩 이곳을 찾아 조카를 만났습니다. 고아원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진숙은 복도 끝에 서 있는 현석이를 발견했어요. 아이는 고개를 들어 이모를 받고 작게 웃었습니다. 현석아, 이모 왔어. 진숙은 아이에게 다가가 가방끈을 고쳐주며 물었죠. 오늘 어디 가는지 알지? 현석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 그 한마디에 진숙의 가슴이 먹먹해졌지만 표정은 감췄어요. 차에 오르는 현석이를 보며 진숙은 3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동생 수진이와 매영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그날, 겨우 3살이었던 현석이는 울지도 못했죠. 그리고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이 아이는 고아원으로 보내졌습니다. 차는 고속도로에 올라 강남을 향해 달렸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오후 뉴스가 흘러나왔지만 진숙은 집중할 수 없었어요. 백미러로 뒷좌석을 보니 현석이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말이 적었어요. 또래 아이들처럼 떠들거나 노래를 흥얼거리지 않았죠. 그저 조용히 앉아서 지나가는 풍경을 봤습니다. 진숙은 알고 있었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할 말이 많은지. 하지만 현석이는 아무에게도 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차는 강남 한복판에 들어섰고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어요. 납골당 건물이 보였습니다. 유리와 대리석으로 마감된 10층짜리 건물이었고 입구에는 고급 외제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한 구자에 5천만 원이 넘는다는 이곳은 재벌과 유명 인사들이 주로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진숙은 차를 주차하고 현석이 손을 잡았어요. 현석아, 들어가자.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모 손을 꽉 잡았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냉기가 느껴졌어요. 에어컨 때문만은 아니었죠. 복도 저쪽에서 사람들 목소리가 들렸고 진숙은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현석이는 작은 발걸음으로 따라왔죠. 복도 끝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40대 후반쯤 돼 보이는 남자가 검은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서 있었고 그 옆 여자는 우아한 검은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었고 손에는 명품 핸드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짙은 화장을 한 채 서 있었고 그 옆 남자는 명함을 꺼내 누군가와 주고받고 있었어요. 진숙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3년 만에 보는 얼굴들이었죠. 장남 부부와 장녀 부부였습니다. 진숙이 현석이를 데리고 다가가자 대화가 멈췄습니다. 장남이 눈살을 찌푸렸고 장녀는 힐끗 보고는 고개를 돌렸어요. 며느리는 현석이를 내려다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을 걸지 않았죠. 진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손자니까 당연히 와야죠.
장녀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굳이 애까지 데려올 필요 있었어요? 무슨 기억이나 있다고. 진숙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현석이는 이모 다리 뒤에 살짝 숨었지만 눈으로는 어른들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장남이 시계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시작합시다. 오래 걸릴 것도 없으니까. 사람들은 납골당 앞으로 이동했습니다. 금색 명패에는 대한제약 강태준 회장이라고 새겨져 있었고 그 아래 생년월일과 사망일이 적혀 있었어요. 관리인이 유골함을 들고 나타났고 가족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남은 눈을 감았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고 며느리는 손수건을 꺼냈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장녀는 고개를 숙인 채 한숨을 쉬었고 사위는 팔짱을 낀 채 무표정하게 서 있었습니다. 진숙은 현석이를 내려다봤어요. 아이는 납골당을 빤히 보고 있었고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그러더니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죠. 할아버지 여기 없는데. 진숙은 깜짝 놀라 아이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현석이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이었어요. 장남이 옆에서 날카롭게 쳐다봤고 며느리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현석이는 여전히 납골당을 보며 서 있었죠. 관리인이 유골함을 납골당 안에 안치했고 짧은 묵념이 이어졌습니다. 1분도 채 안 됐어요. 장남이 가장 먼저 고개를 들었고 나머지 사람들도 따라 움직였습니다. 이제 본가로 갑시다. 장남이 말했고 장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유언장 공개해야죠. 며느리가 거울을 꺼내 화장을 고쳤고 사위는 휴대폰을 꺼내 뭔가 확인했습니다. 현석이만 납골당 앞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아이는 금색 명패를 보고 그 안쪽을 들여다보려는 듯 몸을 숙였어요. 그러더니 또 중얼거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지금. 하지만 그 뒤 말은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진숙이 현석이 손을 잡아당겼거든요. 현석아, 가자. 아이는 고개를 돌려 이모를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밖으로 나갔고 주차장에 모였어요. 장남이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지만 분명하게 들렸죠. 유언장 공개 절차 확인 좀 해주세요. 장녀는 남편과 뭔가 속삭였고 며느리는 가방에서 립스틱을 꺼내 발랐습니다. 아무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슬픔보다는 다음 일정이 더 중요해 보였습니다. 진숙은 현석이를 데리고 자기 차로 향했고 아이는 뒷좌석에 올랐어요. 시동을 걸려던 진숙은 핸들을 잡은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아까 현석이가 한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할아버지 여기 없는데. 그게 무슨 뜻일까요? 진숙은 백미러로 현석이를 봤습니다. 아이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고 가방끈을 꽉 쥐고 있었어요. 진숙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현석아, 아까 뭐라고 한 거야? 현석이는 고개를 돌려 이모를 봤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없다고요. 진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무슨 말이야? 할아버지는. 현석이가 작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다른 데 계세요. 진숙은 더 묻고 싶었지만 현석이는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아이의 표정은 담담했고 눈빛은 맑았어요. 진숙은 시동을 걸었습니다. 본가로 가야 했거든요. 회장이 남긴 메모에 현석이도 유언장 공개 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적혀 있었으니까요. 차는 강남 한복판을 달렸습니다. 고층 빌딩들 사이로 햇빛이 쏟아졌고 거리는 사람들로 붐볐어요. 하지만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진숙은 계속 현석이 말을 생각했죠. 할아버지는 다른 데 계세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이가 착각하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뭔가 알고 있는 걸까요? 진숙은 불안했습니다. 본가에 도착하면 뭘 마주하게 될까요?
그리고 가족들은 현석이를 어떻게 대할까요? 차 안 라디오에서는 오후 뉴스가 끝나고 음악이 흘러나왔지만 진숙은 듣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15분쯤 지나 본가가 보였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자리 잡은 3층짜리 단독주택이었고 검은 철제 대문은 자동으로 열렸어요. 마당에는 정원수들이 빈틈없이 배치되어 있었고 현관까지 이어진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습니다. 입구 옆에는 외제차 2대가 이미 세워져 있었죠. 진숙은 차를 세우고 현석이 손을 잡았습니다. 현석아, 들어가자.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모를 따라 걸었어요. 현관문을 열자 안쪽에서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응접실에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곧 유언장 공개가 시작될 것 같았어요. 응접실은 넓었습니다. 천장까지 이어진 통유리 창으로 햇빛이 쏟아졌고 가죽 소파들이 디귿자 형태로 배치되어 있었어요. 중앙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60대로 보이는 남자가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양복에 회색 머리를 단정하게 넘긴 박비서였어요. 43년간 회장 곁을 지켜온 사람이라고 했죠. 장남 부부는 소파 한가운데 자리를 잡았고 장녀 부부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진숙이 현석이를 데리고 문 앞에 서자 대화가 뚝 끊겼어요. 장남이 가장 먼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진숙 씨, 오늘은 가족끼리만 하는 자리입니다.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거절의 뜻이 분명했죠. 진숙은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회장님이 남기신 메모예요. 현석이도 있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박 비서가 종이를 받아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 지시가 맞습니다. 장남은 인상을 구겼지만 더 말하지 않았어요. 장녀는 현석이를 힐끗 보고는 한숨을 쉬었고 며느리는 손수건으로 코끝만 찍었습니다. 진숙은 현석이를 데리고 구석 소파에 앉았어요. 아이는 작은 몸을 소파에 파묻히며 조용히 앉았습니다. 박 비서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유언장 공개를 시작하겠습니다. 방안 공기가 팽팽해졌어요. 장남은 다리를 꼬았지만 발끝이 미세하게 떨렸고 며느리는 핸드백을 무릎에 올려놓고 꽉 쥐었습니다. 장녀는 남편 손을 잡았고 사위는 펜을 꺼내 메모장을 펼쳤죠. 모두의 시선이 박 비서 손에 든 봉투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봉투를 뜯기도 전에 장남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박 비서님, 회사 지분 상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 비서는 대답하지 않고 봉투를 천천히 뜯었습니다. 장녀가 끼어들었죠. 강남본가 부동산은요? 아버지가 생전에 제 얘기를 하셨잖아요. 며느리도 가세했습니다. 비상장 주식이랑 해외 계좌는 어떻게 정리되는 거예요? 박 비서는 여전히 무표정했어요.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봉투가 열렸고 안에서 여러 장의 서류가 나왔어요. 박 비서가 첫 장을 펼치려는 순간 장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는 화면을 확인하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잠시만요. 급한 전화라. 응접실을 나가는 장남의 목소리가 복도에서 들렸습니다. 네, 변호사님. 지금 유언장 공개 중인데 혹시 상속 무효 사유가 될 만한 게.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지만 내용은 분명했죠. 장녀는 남편과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아버지가 내 명의로 해놓은 땅이 있잖아. 그건 확실한 거지? 사위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등기부 확인했어. 당신 명에 맞아. 며느리는 거울을 꺼내 립스틱을 고치면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미국 부동산 알아봐야 하는데 세금 문제도 체크해야 하고. 박 비서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서류를 펼쳐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장남이 복도에서 돌아왔고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하시죠. 박 비서가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본인 강태주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첫째, 대한제약 지분 38%는 박 비서가 잠시 멈췄습니다. 장남이 몸을 앞으로 숙였고 장녀는 숨을 참았어요. 그런데 박 비서가 서류를 덮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유언장 공개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장남이 인상을 찌푸렸어요. 무슨 사항이요? 박 비서가 현석이를 받습니다. 회장님께서 현석 도련님과 단둘이 나눈 대화 내용을 먼저 확인하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시선이 현석이에게 쏠렸습니다. 아이는 소파에 작게 앉아 있었고 이모 손을 꽉 쥐고 있었어요. 장남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6살짜리 애가 아버지랑 무슨 대화를 했다고요?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한 달 전부터 의식도 없으셨는데 박 비서는 고개를 저었어요. 회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의식이 명료하셨습니다. 장녀가 끼어들었죠. 그럼 그 애랑 무슨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애가 병문안이라도 왔나요? 박 비서는 대답하지 않고 서류를 넘겼습니다. 진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현석이가 가끔 회장님을 뵈러 갔었어요. 장남이 돌아봤어요. 언제요? 우리는 한 번도 못 봤는데. 진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조용히 다녀왔어요. 회장님이 그러길 원하셨으니까요. 며느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고아원 애를 왜 몰래 만나셨대요? 우리한테는 바쁘다고 면회도 안 받으시면서. 장녀도 거들었어요. 나도 3번이나 거절당했어요. 건강이 안 좋으시니 조용히 쉬라고 하시면서요. 박 비서가 끼어들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현석 도련님만은 언제든 만나셨습니다. 그 말에 방안이 싸늘해졌습니다. 장남의 얼굴이 굳었고 장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며느리는 손수건을 꽉 쥐었고 사위는 펜을 놓았습니다. 박 비서가 다시 서류를 펼쳤어요. 회장님께서는 현석 도련님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유언장 공개 전에 들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장남이 소리쳤습니다. 대체 무슨 내용이길래 이렇게 돌려 말하는 겁니까? 박 비서는 여전히 무표정했어요. 회장님 지시입니다. 장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빨리 듣고 유언장이나 확인합시다. 시간 낭비하지 말고요. 박 비서가 현석이를 받습니다. 도련님, 회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현석이는 이모를 올려다봤고 진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는 작은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러셨어요. 가족들이 오면 지켜보라고요. 장남이 비웃었습니다. 뭘 지켜보래요? 현석이는 큰아버지를 봤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누가 진짜 슬퍼하는지 보라고 하셨어요. 순간 응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장녀가 얼굴을 붉혔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아버지 돌아가셔서 슬프지 않았다는 거예요? 현석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죠. 며느리가 날카롭게 말했어요. 애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우리 모두 장례식 내내 눈물 흘렸잖아요. 박 비서가 서류를 한 장 꺼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장례식 기간 동안 여러분의 행동을 기록하셨습니다. 장남이 벌떡 일어났어요. 무슨 소리예요? 돌아가신 분이 어떻게 기록을 해요? 박 비서는 침착했습니다. 제가 회장님 지시대로 기록했습니다. 장례식장 내외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요. 장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박 비서가 서류를 펼쳤어요. 장남 강민재님 장례식 당일 오후 2시 30분 장례식장 밖에서
변호사와 통화. 내용은 회사 지분 상속 절차 확인. 민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장녀 강서연님, 장례식 다음 날 오전 11시 청담동 백화점 명품관 방문. 핸드백 2개 코트 1벌 구매. 서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며느리 서윤희님, 장례식 당일 저녁 9시 화장실에서 지인에게 메시지 전송. 내용은 시아버지 사망 후 미국 부동산 구매 계획. 윤희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박비서는 멈추지 않았어요. 사위 박정우님, 장례식 당일 밤 11시 상속 관련 법률 검색 기록 다수. 방안은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못했어요. 박비서가 서류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장남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대체 왜 이런 짓을 하신 겁니까? 박비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현석이를 봤어요. 아이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고 어른들을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장녀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우릴 믿지 못하셨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며느리는 눈물을 닦았고 사위는 펜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박비서가 다시 유언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이제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처음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기대감 대신 불안이 가득했죠. 장남은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고 장녀는 손수건을 꽉 쥐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고 사위는 메모장을 덮었어요. 현석이만 담담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진숙은 아이 손을 꽉 잡았죠. 박비서가 유언장 첫 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본인 강태주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첫째, 대한제약 지분 38%는. 그 순간 현석이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진짜 중요한 건 돈이 아니래요. 박비서는 현석이의 말을 듣고도 표정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는 유언장을 계속 읽어내려갔어요. 대한제약 지분 38%는 장남 강민재에게 상속한다. 단, 박비서가 멈췄습니다. 장남은 몸을 앞으로 숙였죠. 단, 박비서가 서류를 넘겼어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장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장녀도 긴장한 표정으로 박비서를 봤고 며느리는 핸드백을 꽉 쥐었어요. 박비서는 천천히 읽었습니다. 상속 조건에 대해서는 별도 서류로 안내한다. 장남이 소리쳤어요. 무슨 조건이에요? 왜 지금 말씀 안 하시는 겁니까? 현석이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러셨어요. 큰아버지는 회사 돈을 몰래 가져갔대요. 응접실이 순간 얼어붙었어요. 장남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고 며느리는 숨을 멈췄습니다. 장녀가 오빠를 돌아봤죠. 오빠, 저게 무슨 소리예요? 장남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헛소리예요. 애가 어디서 들은 걸 함부로. 하지만 현석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12억이래요. 작년에 해외 법인 만든다고 했는데 사실은 큰아버지 통장으로 갔대요. 며느리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이게 무슨 모욕이에요? 당장 저애 데리고 나가세요. 박비서가 서류 한 장을 꺼내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싱가포르 법인 설립 명목 송금 내역입니다. 작년 3월부터 7월까지 5차례, 총액 12억 3천만 원. 장남은 서류를 보더니 손이 떨렸어요. 이건 회사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한. 박비서가 끼어들었습니다. 해당 법인은 설립되지 않았습니다. 송금된 금액은 민재님 개인명의 홍콩 계좌로 이체됐습니다. 장녀가 손으로 입을 막았고 사위는 메모를 멈췄어요. 장남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알고 계셨다는 겁니까?
현석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작은 이모도 나쁜 짓 했대요. 장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나는 뭘 했다는 거야? 현석이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도장을 몰래 찍었대요. 땅 서류예요. 장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건 아버지가 허락하셨어. 하지만 목소리는 떨렸죠. 박 비서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3년 전 9월 강남 논현동 토지명의 이전 서류입니다. 회장님 도장이 찍혀 있지만 필적 감정 결과 위조로 판명됐습니다. 장녀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주신다고 하셨어요. 구두로 약속하셨다고요. 사위가 아내 손을 잡았지만 그의 얼굴도 굳어 있었어요. 박 비서는 무표정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그런 약속을 하신 적 없다고 하셨습니다. 장녀가 흐느꼈어요. 그럼 왜 그때 바로 말씀 안 하신 거예요? 왜 3년이나 지나서? 박 비서가 대답했습니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서연님이 어떻게 행동하실지요. 현석이가 다시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작은 이모가 미안해하면 용서하실 거래요. 근데 작은 이모는 한 번도 미안하다고 안 했대요. 장녀는 소파에서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였죠.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사위는 아내를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장녀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저도 회장님이 다 아셨다는 거예요? 현석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큰어머니도요. 법인카드 쓴 거요. 며느리는 손수건을 떨어뜨렸어요. 그건 회사 업무로 쓴 거예요. 아들 유학비 지원도 회사 복지 차원에서. 박 비서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법인카드 사용 내역입니다. 2년간 총 6억 2천만 원, 백화점 명품 구매, 성형외과, 피부과, 골프장, 그리고 뉴욕 부동산 계약금. 며느리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장남이 아내를 돌아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 자신도 똑같은 처지였으니까요. 사위는 펜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 비서가 서류들을 정리하며 말했어요. 회장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바로 말씀하지 않으셨죠. 여러분이 스스로 고백하고 사과하길 기다리셨습니다. 장남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럼 왜 끝까지 기다리신 겁니까? 왜 돌아가시고 나서야? 현석이가 장남을 봤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러셨어요. 큰아버지한테 기회를 주고 싶으셨대요.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면 용서하실 거래요. 장남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하지만 전 한 번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석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큰아버지는 한 번도 미안하다고 안 하셨대요. 오히려 더 많이 가지려고 했대요. 장남은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박 비서가 말했죠. 장례식 당일 민재님께서는 변호사와 통화하시며 상속 지분 확대 방안을 논의하셨습니다. 회장님 빈소에서 100m도 안 떨어진 곳에서요. 장남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도 장녀도 사위도 모두 고개를 숙였어요. 응접실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현석이만 조용히 앉아 어른들을 바라봤죠. 박 비서가 유언장을 다시 집어들었어요. 회장님의 유언은 계속됩니다. 장남 강민재에게는 회사 지분 상속 전 횡령 금액 12억을 전액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장남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12억을 다 돌려주면. 박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속받을 금액에서 차감됩니다. 장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요? 박 비서가 서류를 넘겼어요. 장녀 강서연에게는
위조 도장건에 대한 합의금 3억 원을 선지급한 후 남은 금액을 상속합니다. 장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며느리 서윤이는 법인카드 부정 사용 전액 6억을 반환해야 하며 상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며느리가 주저앉았어요. 아니에요. 제발. 하지만 박비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위 박정우는 상속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 조치 없습니다. 박비서가 서류를 한 장 더 꺼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의 나머지 재산은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아동복지재단과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재단 설립에 사용됩니다. 장남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마요? 박비서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약 7,500억 원입니다. 장녀가 소리쳤습니다. 7,500억을 기부한다고요? 며느리는 바닥에 주저앉았고 사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박비서를 봤어요. 박비서가 계속 읽었습니다. 재단 이사장은 박비서가 맡으며 현석 도련님이 성인이 되면 이사로 임명됩니다. 장남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평생 회사 키우신 걸 왜 낯선 애들한테. 그 순간 현석이가 입을 열었어요. 할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제 아빠처럼 억울하게 죽는 아이들이 없었으면 좋겠대요. 응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장남은 현석이를 받고 장녀는 고개를 들었어요. 며느리는 눈물을 닦았고 사위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현석이가 작은 목소리로 계속 말했죠. 할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제 아빠도 옛날에 이 집 싫어하셨대요. 돈만 보는 사람들이 싫으셨대요. 장남의 입이 열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비서가 서류를 덮었어요. 도훈님은 회사 경영을 거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하셨죠. 회장님은 화가 나서 인연을 끊으셨습니다. 장녀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동생이 그렇게 생각했었구나. 박비서는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3년 전 교통사고로 도훈님과 며느리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회장님은 깨달으셨습니다. 진짜 소중한 게 뭔지를요. 현석이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제 아빠가 옳았대요. 돈보다 사랑이 중요하대요. 장남은 주먹을 쥐었고 장녀는 눈물을 흘렸어요.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고 사위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비서가 마지막 장을 펼쳤어요. 회장님께서는 현석 도련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만은 저 사람들 손에 맡길 수 없다고. 고아원이 차라리 낫다고. 진숙은 현석이를 꽉 안았습니다. 아이는 이모 품에 안긴 채 어른들을 봤어요. 장남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우릴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박비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현석이가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그러셨어요. 큰아버지랑 작은 이모는 착한 사람들인데 돈 때문에 나빠졌대요. 장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장녀도 울기 시작했죠. 며느리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고 사위는 고개를 숙였어요. 박비서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유언장 공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상속 절차는 각자 조건 이행 후 진행됩니다. 장남이 물었습니다.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요? 박비서는 무표정했어요. 전액재단으로 귀속됩니다. 장녀가 흐느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한테 정말 기회를 주신 건가요? 박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여러분을 기다리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돌아오지 않으셨죠. 며느리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까요? 박비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현석이가 작게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진짜 미안하면 행동으로 보여야 한대요. 장남은 소파에 깊이 앉았습니다. 장녀는 눈물을 닦았고 며느리는 손수건을
꽉 쥐었어요. 사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 비서가 서류를 가방에 넣으며 말했죠. 오늘 자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각자 생각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고 현석이를 보며 고개를 숙였어요. 진숙도 일어났고 현석이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는 어른들을 한 번 더 둘러봤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보고 싶어요. 그 말에 장남이 고개를 들었고 장녀도 현석이를 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죠. 진숙은 현석이를 데리고 응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현관으로 이어지는 대리석 바닥에는 석양빛이 길게 드리워져 있었어요. 현석이는 이모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뒤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아이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진숙은 차에 현석이를 태우고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시동을 걸었지만 바로 출발하지 못했어요. 손이 떨렸거든요. 아까 응접실에서 벌어진 일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6살짜리 아이가 어떻게 저런 것들을 알 수 있을까요? 진숙은 백미러로 현석이를 봤습니다. 아이는 창밖을 보고 있었고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현석아, 할아버지가 정말 그런 말씀하셨어? 현석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진숙은 더 묻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아이는 이미 충분히 지쳐 보였으니까요. 차는 강남 거리를 빠져나와 고속도로에 올랐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라디오를 켜자 저녁 뉴스가 흘러나왔지만 진숙은 듣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1시간쯤 지나 고아원에 도착했습니다. 건물은 어두웠고 아이들은 이미 저녁 식사를 마친 것 같았어요. 진숙은 현석이를 원장실로 데려갔습니다. 50대 여원장이 문을 열어주었고 현석이를 보며 미소 지었죠. 현석이 다녀왔구나. 현석이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원장은 진숙에게 차 한 잔을 권했고 두 사람은 현석이를 보내고 조용히 앉았어요. 오늘 어땠어요? 원장이 물었습니다. 진숙은 한숨을 쉬었어요. 복잡했어요. 유원장 공개가 있었는데 진숙은 오늘 있었던 일들을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현석이가 한 말들, 가족들의 반응, 그리고 유원장 내용까지. 원장은 듣고 있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현석이가 어떻게 그런 걸 다 알았을까요? 진숙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회장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는데 언제 그런 대화를 나눴는지. 원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현석이 가끔 밤에 꿈 얘기를 해요. 할아버지 꿈을 꾼다고. 진숙은 원장을 봤어요. 무슨 꿈이요? 원장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할아버지가 병원에 누워 계신 꿈이래요. 자기한테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진숙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병원에 누워 계신 할아버지. 현석이가 납골당 앞에서 한 말이 떠올랐어요. 할아버지 여기 없잖아. 그리고 차 안에서 한 말도. 할아버지는 다른 데 계세요. 진숙은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원장님, 혹시 현석이가 최근에 어디 다녀온 적 없나요? 원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모르는데요. 진숙 씨가 데려갈 때 말고는. 진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현석이가 아는 것들이 너무 구체적이었거든요. 진숙은 원장실을 나와 현석이 방으로 갔습니다. 3층 끝 방은 4명의 아이들이 함께 쓰는 공간이었고 현석이는 창가 침대를 쓰고 있었어요. 아이는 이미 잠옷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진숙이 다가가 무릎을 꿇고 현석이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현석아, 이모한테 솔직하게 말해줄 수 있어? 현석이는 이모를 봤습니다. 할아버지 이야기요?
진숙은 고개를 끄덕였죠. 응. 할아버지가 정말 그런 말씀들 하셨어? 현석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아버지가 다 말씀해 주셨어요. 진숙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언제 만났어? 현석이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병원에서요. 이모가 데려다 줬잖아요. 진숙은 숨이 막혔어요. 자신이 현석이를 병원에 데려간 적은 없었거든요. 하지만 현석이는 확신에 찬 표정이었습니다. 저번 주에도 갔어요. 할아버지가 손 잡아주셨어요. 진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현석아,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어. 2주 전에. 현석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살아계세요. 그 말에 진숙은 말문이 막혔어요. 아이는 거짓말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어른들이 왜 모르는지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죠. 진숙은 현석이를 꽉 안았습니다. 현석아, 할아버지를 너무 보고 싶어서 그런 꿈 꾸는 거야. 이모도 이해해. 하지만 현석이는 이모 품에서 고개를 저었어요. 꿈 아니에요. 진짜예요. 할아버지가 저한테만 비밀 말해주셨어요. 진숙은 현석이를 재우고 고아원을 나왔습니다. 차에 앉아서도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현석이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할아버지 살아계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회장은 돌아가셨고 장례식도 치렀고 낙골당에 안치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왜 현석이는 저렇게 확신하는 걸까요? 진숙은 휴대폰을 꺼내 박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긴 신호음 끝에 박 비서가 받았어요. 진숙 씨. 목소리는 여전히 무표정했습니다. 진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 비서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박 비서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침묵이 허락의 의미였어요. 진숙은 용기를 냈습니다. 회장님, 정말 돌아가신 거 맞나요?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숙은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박 비서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진숙은 현석이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가 할아버지를 만났다는 말, 병원 이야기, 그리고 할아버지가 살아계시다는 확신까지. 박 비서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진숙은 기다렸죠. 그리고 마침내 박 비서가 말했어요. 진숙 씨, 내일 오전 10시에 저를 만나실 수 있습니까? 진숙은 움찔했습니다. 네, 가능한데요. 어디서요? 박 비서가 주소를 불러줬어요. 서울 근교의 한 요양병원이었습니다. 진숙은 메모를 하면서 손이 떨렸어요. 거기가 어딘데요? 박 비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전화가 끊겼고 진숙은 휴대폰을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진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현석이 말, 박 비서의 반응, 그리고 내일 만날 장소까지 모든 게 이상했습니다. 혹시 정말로 회장이 살아계신 걸까요? 하지만 그럴 리 없었어요. 장례식에 수백 명이 참석했고 유골함까지 봤잖아요. 아니면 현석이가 착각하는 걸까요? 너무 할아버지를 그리워한 나머지 꿈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요? 진숙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숙은 일찍 일어나 준비를 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밑이 거무죽죽했어요. 어젯밤 한숨도 못 잔 티가 역력했죠. 진숙은 화장으로 가렸고 간단히 옷을 입었습니다. 아침 8시 집을 나선 진숙은 박 비서가 알려준 주소를 내비게이션에 입력했어요. 서울에서 1시간 반 거리에 있는 요양병원이었습니다. 차는 고속도로를 달렸고 진숙의 심장은 계속 빠르게 뛰었어요.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9시 반쯤 요양병원이 보였습니다. 조용한 산자락에 자리 잡은 3층짜리 건물이었고 주변에는 나무들이 울창했어요. 주차장에는 차가 몇 대 없었고 건물은 한적했습니다. 진숙은 차에서 내려 입구로 걸어갔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누구 찾으세요? 진숙은 박비서 이름을 댔고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3층을 안내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진숙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3층 복도는 더 조용했습니다. 끝에 특실이라고 적힌 문이 보였고 그 앞에 박비서가 서 있었어요. 진숙은 다가갔고 박비서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오셨습니다. 진숙은 문을 봤어요. 여기가 어딘가요? 박비서는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직접 보시는 게 빠를 겁니다. 그는 문을 열었고 진숙은 숨을 참은 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은 넓었고 창으로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그리고 침대에는 한 남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진숙은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는 사람은 강태준 회장이었어요. 수척한 얼굴, 깊게 파인 눈가 하지만 분명히 살아서 숨쉬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눈을 뜨고 진숙을 봤어요. 진숙 씨, 목소리는 약했지만 또렷했습니다. 진숙은 입을 벌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박비서가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장례식은 연출이었습니다. 진숙은 벽에 기댔습니다. 세상이 빙빙 도는 것 같았어요. 회장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놀라셨죠? 당연합니다. 그는 기침을 했고 박비서가 물을 가져다 드렸어요. 회장은 물을 마시고 나서 진숙을 다시 봤습니다. 진숙 씨가 현석이를 데리고 와주신 덕분에 제가 버틸 수 있었습니다. 진숙은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언제 현석이를 데려왔나요? 전 한 번도. 박비서가 끼어들었습니다. 진숙 씨가 모르셨던 겁니다. 현석이는 제가 따로 모셔왔습니다. 한 달에 2번씩 3년 동안요. 진숙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어요. 현석이가 진짜로 할아버지를 만난 거였어요. 꿈이 아니라 현실이었던 거죠.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진숙 씨한테는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현석이가 고아원에 적응하는데 방해될까 봐요. 진숙은 눈물이 났어요. 그럼 어제 응접실에서 현석이가 한 말들은?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다 말해준 겁니다. 민재가 뭘 했는지, 서연이가 뭘 했는지 모두요. 진숙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회장은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고 박비서가 베개를 받쳐줬습니다. 저는 시한부입니다. 췌장암 말기, 의사는 3개월이라고 했지만 벌써 6개월째예요. 진숙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가짜 장례식을 하신 건가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자식들이 진짜로 슬퍼할지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현석이만은 지키고 싶었어요. 저 사람들 손에 맡길 수 없었거든요. 진숙은 회장을 봤습니다. 냉혈한으로 소문난 재벌 총수가 아니었어요. 그저 손자를 사랑하는 할아버지였습니다. 회장이 창밖을 봤어요. 현석이는 제게 한 번도 돈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할아버지 아프지 말라고 빨리 나아서 같이 공원 가자고만 했죠. 진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회장이 진숙을 봤어요. 진숙 씨, 부탁이 있습니다. 현석이를 부탁합니다. 제가 얼마 못 갑니다. 진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어요. 제가 지키겠습니다. 꼭요. 회장은 미소 지었고 박비서가 차를 따라줬습니다. 진숙은 차를 받아들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틀 후
본가에 다시 소집 통보가 왔습니다. 박 비서의 전화였어요. 내일 오후 2시 회장님 댁으로 오십시오.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장남 민재는 전화를 받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또 무슨 일이에요? 하지만 박 비서는 대답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죠. 장녀 서연도 같은 전화를 받았고 며느리 윤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들 불안한 표정으로 다음 날을 기다렸어요. 뭔가 또 터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오후 2시 가족들은 다시 응접실에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장남은 피곤한 얼굴로 소파에 앉았고 장녀는 화장이 번진 채 나타났습니다. 며느리는 명품 핸드백 대신 평범한 가방을 들고 왔고 사위는 정장 대신 캐주얼 차림이었어요. 모두 지쳐 보였습니다. 박 비서는 여전히 무표정하게 서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새로운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죠. 진숙과 현석이도 구석 소파에 앉았습니다. 박 비서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회장님의 추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모셨습니다. 장남이 피곤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또 무슨 말씀이세요? 박 비서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회장님께서 남기신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켜고 스피커를 연결했어요. 잠시 후 회장의 목소리가 응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재야, 서연아. 내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목소리는 약했지만 또렷했어요. 장남과 장녀는 깜짝 놀라 스피커를 쳐다봤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계속 흘러나왔어요. 너희는 내가 왜 현석이를 고아원에 보냈는지 궁금했을 거야. 사실 나도 처음엔 너희가 키울 줄 알았어. 하지만 너희는 거절했지. 장남의 얼굴이 굳었고 장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재야, 넌 말했어. 우리 집은 애를 키울 형편이 안 된다고. 부회장 월급이 1년에 3억인데 형편이 안 된다니 참 웃긴 소리였어. 며느리 윤희는 손수건을 꺼냈고 장남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서연아, 넌 뭐라고 했지? 오빠네가 키워야 한다고. 자기는 딸도 있고 남편 일도 바쁘다고. 그러면서 그 주에 백화점에서 2천만 원어치 쇼핑을 하더구나. 장녀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고 사위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는 그때 깨달았어. 너희한테 현석이를 맡기면 안 되겠다고. 이 집에서 자라면 현석이도 너희처럼 될 거라고. 회장이 기침하는 소리가 들렸고 잠시 멈췄다가 다시 이어졌어요. 도훈이를 기억하니? 너희 동생 말이야. 그 애는 달랐어. 회사 경영 싫다고 했지. 사랑하는 사람이랑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했어. 나는 화가 났어. 그래서 인연을 끊었지. 장남은 눈을 감았고 장녀는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도훈이가 맞았어. 돈보다 중요한 게 있더라고. 사랑 말이야. 며느리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고 사위는 펜을 놓았어요. 회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도훈이가 죽기 전날 밤 나한테 문자를 보냈어. 아버지, 뭔가 이상해요. 누가 저희를 미행하는 것 같아요. 순간 응접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장남이 고개를 들었고 장녀는 숨을 멈췄어요. 나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어. 그리고 알아냈지. 사고 전날 밤 도훈이 차에 누군가 접근했다는 걸. CCTV엔 안 잡혔지만 목격자가 있었어.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차 밑을 만지작거렸대. 장남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돼요. 우리가 동생을 죽일 리가. 하지만 회장의 목소리는 계속됐어요. 증거는 부족했어. 경찰은 단순 사고로 결론 냈지. 하지만 난 알아. 너희 중 누군가가 관련되어 있다는 걸. 장녀가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그건 너무하세요. 하지만 녹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재야, 도훈이가 죽고 나서 넌 이사회에서 뭐라고 했지? 이제 후계 구도가 명확해졌다고. 동생 장례식도 안 끝났는데 말이야. 장남은 소파에 주저앉았고 며느리는 울기 시작했어요. 서연아, 넌 장례식 다음 날 부동산 중개인 만났지. 도훈이 이름으로 된 강남 아파트 처분하려고. 조카가 고아원 가는데 집은 팔아야겠다고 생각한 거야? 장녀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는 너희가 무서웠어. 내 자식들이 동생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응접실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현석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러셨어요. 큰아버지랑 작은 이모는 나쁜 사람이 아닌데 욕심이 너무 커졌대요. 장남은 고개를 들어 현석이를 봤어요. 할아버지가 언제 그런 말을. 박 비서가 끼어들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현석 도련님께 모든 걸 말씀하셨습니다. 가족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무슨 일을 했는지 전부요. 장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그럼 회장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박 비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녹음이 다시 재생됐어요. 내가 이 녹음을 듣고 있을 때쯤이면 너희는 궁금할 거야. 내가 어디 있는지, 살아있는지 죽어 있는지.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답은 간단해. 나는 살아있어. 요양병원 특실에서 이 녹음을 하고 있지. 옆에는 현석이가 앉아서 내 손을 잡고 있고, 장남의 입이 벌어졌고 장녀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며느리는 주저앉았고 사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회장의 목소리가 계속됐습니다. 장례식은 가짜였어. 납골당도 비어있지. 나는 너희가 진짜로 슬퍼할지 보고 싶었어. 하지만 너희는 한 명도 슬퍼하지 않았어. 민재는 변호사랑 상속 계산했고 서연이는 쇼핑했고 윤희는 부동산 알아봤지. 장남은 얼굴을 손으로 가렸고 장녀는 흐느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어. 내 재산은 너희한테 주지 않겠다고. 대신 현석이 같은 아이들한테 주겠다고. 녹음이 잠시 멈췄습니다. 회장이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재야, 넌 12억을 돌려줘야 해. 회사 돈이야. 서연아, 넌 3억을 합의금으로 내야 하고. 윤희, 넌 6억을 전부 반환해. 그리고 나머지 7,500억은 재단으로 간다. 장남이 소리쳤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지만 녹음은 끝나지 않았어요. 내가 평생 모은 돈이야. 내 마음대로 쓸 권리가 있어. 그리고 나는 현석이 같은 아이들을 돕고 싶어. 회장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현석아, 이 녹음을 듣고 있니? 할아버지가 너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현석이는 스피커를 받고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너는 할아버지한테 단 한 번도 뭘 달라고 한 적이 없었어. 그냥 할아버지가 아프지 말았으면 좋겠다고만 했지. 그게 진짜 사랑이야. 현석이는 눈물을 흘렸고 진숙이 아이를 안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너를 정말 사랑해. 그리고 내 아빠 엄마도 하늘에서 너를 지켜보고 있을 거야. 녹음에서 회장이 기침했습니다. 의사가 말하길 내게 시간이 얼마 안 남았대. 하지만 괜찮아. 현석이를 만날 수 있어서 행복했어. 장남은 눈물을 흘렸고 장녀도 울고 있었습니다. 민재야, 서연아. 너희를 미워하는 건 아니야. 다만 실망했어. 너희가 돈보다 가족을 먼저 생각했으면 좋았을 텐데. 며느리는 손수건을 꽉 쥐었고 사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바뀔 수 있어. 현석이를 보면서 배워. 진짜 소중한 게 뭔지. 녹음이 끝났습니다. 응접실은 조용했고 아무도 말하지 못했어요. 박 비서가 노트북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셨습니다. 장남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버지는 지금 어디 계세요? 박 비서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회장님을 만나고 싶으시면 조건을 이행하십시오. 횡령 금액 반환, 위조 도장 합의금, 법인카드 부정 사용 반환. 그 후에 회장님께서 결정하실 겁니다. 장녀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이라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박 비서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현석이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진짜 미안하면 행동으로 보여야 한대요. 장남은 현석이를 봤습니다. 현석아, 큰아버지가 미안하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장녀도 다가왔습니다. 현석아, 작은 이모도 정말 미안해. 우리가 너한테 너무 못했어. 며느리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고 사위는 자리에서 일어나 현석이에게 인사했습니다. 현석이는 어른들을 하나하나 봤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그러셨어요. 큰아버지랑 작은 이모가 진짜로 바뀌면 그때 만나주신대요. 장남이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죠? 박 비서가 서류를 테이블에 놓았어요. 조건 이행 서류입니다. 서명하시고 실행하시면 됩니다. 장남은 서류를 집어들었고 장녀도 자기 서류를 받습니다. 며느리는 손이 떨렸지만 펜을 집었어요. 박 비서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기다리지도 않으실 겁니다. 시간이 없으시거든요. 그 말에 모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장남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서명했고 장녀도 따라 서명했어요.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서명했고 사위는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현석이는 어른들을 보며 작게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보고 싶어요. 그 말에 장남이 고개를 들었고 장녀는 현석이를 안으려 했지만 아이는 이모 품에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장남 민재는 은행에 앉아 있었고 창구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12억 3천만 원 입금 확인됐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회사 돈을 빼돌렸던 홍콩 계좌를 정리하고 개인 자산을 모두 긁어 모아 겨우 만든 돈이었습니다. 며느리 윤희는 옆에 앉아 손수건을 쥐고 있었죠. 그녀도 뉴욕 아파트를 금매로 내놨고 법인카드로 산 물건들을 반품하며 6억을 모았습니다. 장녀 서연은 변호사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합의서가 놓여 있었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어요. 3억 원 합의금 지급에 동의합니다. 서명을 마치고 나서 서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남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명품 가방들을 중고로 팔아서 만든 돈이었어요. 사위 정우는 아내 손을 잡아줬지만 그의 얼굴도 어두웠습니다. 로펌 수입의 절반을 쏟아부은 돈이었거든요. 서연은 변호사에게 서류를 건네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까요? 박 비서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조건 이행이 모두 완료됐습니다. 박 비서는 서류를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일 오전 10시 요양병원으로 오십시오. 주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장남은 전화를 받고 눈을 감았습니다. 드디어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는 안도감과 아버지 얼굴을 마주할 두려움이 교차했어요. 장녀도 같은 전화를 받았고 며느리 역시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모두가 긴장한 표정으로 다음 날을 기다렸죠. 다음 날 아침 9시 장남 부부는 차에 올랐습니다. 내비게이션에 입력한 주소는 서울에서 1시간 반 거리였어요. 며느리는 창밖만 보고 있었고 장남은 핸들을 꽉 쥐고 운전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장녀 부부도 비슷한 시간에 출발했고 고속도로에서 두 차가 마주쳤어요. 서로 눈인사를 나누었지만 얼굴에는 긴장이 가득했습니다. 요양병원에 도착한 건 10시 직전이었습니다. 주차장에는 차가 몇 대 없었고 산속이라 공기가 맑았어요. 가족들은 입구에서 만났고 서로를 보며 무거운 침묵을 나눴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박 비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셨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표정했습니다. 장남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아버지는 괜찮으세요? 박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층으로 올라가시죠. 엘리베이터에 탄 가족들은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3층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박 비서는 앞장서 걸었고 가족들은 따라갔어요. 복도 끝에 특실 문이 보였습니다. 박 비서가 문 앞에서 멈춰 섰어요.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장남은 박 비서를 봤습니다. 뭔가요? 박 비서의 눈빛이 차가웠어요. 회장님은 시한부입니다. 의사가 말하길 이번 주를 넘기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장녀가 손으로 입을 막았고 며느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 비서가 문을 열었습니다. 방은 넓었고 창으로 햇빛이 들어왔어요. 침대에는 회장이 누워 있었고 옆에는 현석이가 작은 의자에 앉아 할아버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진숙도 소파에 앉아 있었죠. 가족들은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회장은 너무나 수척해져 있었어요. 뺨은 푹 꺼졌고 눈은 깊게 패였으며 손은 뼈만 남은 것처럼 가늘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어요.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가족들을 봤습니다. 장남이 가장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어요. 며느리도 따라 무릎을 꿇었고 장녀는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사위도 고개를 숙였죠. 회장은 그들을 보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장남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며느리도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장녀는 울면서 말했죠. 아버지, 저 정말 미안해요. 제가 돈 때문에 미쳤어요. 회장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현석이가 할아버지를 올려다봤어요. 회장이 현석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석아, 큰아버지들이 뭐라고 하시니? 현석이는 큰아버지들을 봤습니다. 장남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현석아, 큰아버지가 정말 미안하다. 너를 고아원에 보낸 것도 한 번도 찾아가지 않은 것도 다 큰아버지 잘못이야. 장녀도 말했습니다. 현석아, 작은 이모도 미안해. 내 아빠 아파트 팔려고 한 것도 너한테 차갑게 대한 것도 다 잘못이었어. 현석이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이 물었어요. 용서해 줄 수 있겠니? 현석이는 할아버지를 받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할아버지가 그러셨잖아요. 진짜 미안해하면 용서해야 한대요. 장남은 울음을 터뜨렸고 장녀도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민재야, 서연아, 가까이 오너라. 가족들은 침대 가까이 다가갔고 회장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은 장남을 봤습니다. 민재야, 넌 똑똑한 아이였어. 공부도 잘했고 회사 일도 잘했지.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달라졌어. 돈이 전부인 것처럼 행동했어. 장남은 고개를 숙였어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회사 키우겠다는 욕심에 눈이 멀었어요. 회장이 장남 손을 잡았습니다. 욕심이 나쁜 건 아니야. 하지만 가족보다 중요한 욕심은 없어. 도훈이를 기억해. 그 애는 돈보다 사랑을 택했어. 장남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장은 장녀를 봤어요. 서연아, 넌 예쁜 딸이었어. 웃는 얼굴이 참 밝았지. 하지만 명품에 빠져서 진짜 소중한 걸 잊었구나. 장녀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정말 후회해요. 현석이를 외면한 것도, 도훈이 오빠 아파트를 탐낸 것도 다 제 욕심이었어요. 회장이 장녀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됐어. 늦지 않았어. 장녀는 아버지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회장은 며느리를 봤습니다. 윤희, 자네도 처음엔 좋은 며느리였어. 시아버지 챙기고 집안 신경 쓰고. 근데 언제부터인가 법인카드만 보더군. 며느리는 바닥에 이마를 대며 울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탐욕스러웠어요. 아들 유학비 핑계로 개인적으로 쓴 거 정말 죄송해요. 회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해. 중요한 건 그걸 인정하고 바로잡는 거야. 며느리는 고개를 들어 회장을 봤고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장이 기침을 했고 박 비서가 물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회장은 물을 마시고 숨을 고르더니 가족들을 다시 봤어요. 너희한테 할 말이 있어. 유언장에 적힌 대로 내 재산 대부분은 재단으로 간다. 이건 변하지 않아. 장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장녀도 말했어요. 저도 동의해요. 현석이 같은 아이들을 도와주세요. 회장은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구나. 너희가 그렇게 말해주니 마음이 놓인다. 회장이 현석이를 봤습니다. 현석아, 할아버지가 너한테 줄 게 있어. 현석이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회장은 박 비서에게 눈짓했고 박 비서가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현석아, 이건 재단 이사 임명장이야. 내가 20살이 되면 이사가 되는 거야. 그리고 이 재단은 내 이름으로 만들어진 거란다. 강도훈 이수진재단. 현석이의 눈이 커졌어요. 아빠 엄마 이름이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부모님을 기억하기 위해서야. 장남과 장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장이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현석아, 할아버지가 마지막 부탁이 있어. 큰아버지랑 작은 이모를 용서해줘. 그 사람들도 이제 달라질 거야. 현석이는 큰아버지와 작은 이모를 봤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 용서할게요. 장남은 현석이를 안으려 했고 현석이는 큰아버지 품에 안겼습니다. 장남은 조카를 꽉 안으며 울었어요. 현석아, 고맙다. 정말 고맙다. 장녀도 다가와 현석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회장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진숙을 봤어요. 진숙 씨, 현석이를 부탁합니다. 제가 며칠 못 갈 것 같습니다. 진숙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잘 키우겠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눈을 감았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박 비서가 다가와 회장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회장은 눈을 뜨며 말했어요.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하구만. 장남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병원 치료는 안 받으세요? 회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손 쓸 수 없어. 의사도 포기했어. 그냥 편하게 가고 싶구나. 장녀가 울먹였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병원 가세요. 뭐라도 해봐야죠. 회장은 장녀 손을 잡았어요. 서연아, 괜찮아. 할아버지는 이제 충분히 살았어. 현석이도 만났고
너희도 만났고 할 일 다 했어. 가족들은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현석이를 봤습니다. 현석아, 할아버지 곁에 와서 손 잡아줄래? 현석이는 큰아버지 품에서 내려와 침대 옆으로 갔어요. 작은 손으로 할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회장은 현석이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넌 참 착한 아이야. 할아버지가 제일 사랑하는 손자야. 현석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아프지 마세요. 같이 공원 가기로 했잖아요. 회장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미안하구나. 할아버지가 약속 못 지킬 것 같아. 현석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할아버지가 나아지면 그때 가요. 회장은 현석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그때 가자. 회장은 가족들을 둘러봤어요. 너희 모두 고맙다. 마지막에 이렇게 모여줘서. 장남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더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장녀도 말했어요. 아버지,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회장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박 비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피곤하실 겁니다. 좀 쉬셔야 합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좀 쉬어야겠구나. 가족들은 일어서려 했지만 회장이 손을 들어 말렸습니다. 조금만 더 있어줘. 너희 얼굴 좀 더 보고 싶구나. 사흘 후 박 비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께서 오늘 새벽 편안히 가셨습니다. 장남은 전화를 받고 주저앉았어요. 며느리가 남편을 부축했지만 그녀 역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장녀는 전화를 받고 바닥에 무릎을 꿇었고 사위는 아내를 안았죠. 진숙은 현석이를 꽉 안았습니다. 아이는 울지 않았지만 작은 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하늘나라 가셨어? 현석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진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어요. 이번에는 진짜 장례식이었습니다. 요양병원 영안실에 빈소가 차려졌고 가족들이 모였어요. 조문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회장이 이미 한 번 장례를 치렀다는 소문이 돌았고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했거든요. 하지만 가까운 지인들과 회사 임원들은 찾아왔습니다. 장남은 상주로서 조문객들을 맞았고 장녀는 옆에서 도왔어요. 며느리는 부의금을 정리했고 사위는 장례 절차를 챙겼습니다. 현석이는 영정사진 앞에 앉아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장례식은 이틀간 이어졌습니다. 첫 번째 장례식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장남은 진짜로 울었고 장녀는 하루 종일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느리는 조문객들에게 시아버지께서 정말 좋은 분이셨다고 말하며 울었고 그 말은 진심이었어요. 현석이는 할아버지 영정 옆을 지켰습니다. 조문객들이 아이를 보며 수군거렸죠. 저 아이가 회장님이 제일 아끼던 손자래. 고아원에 있다면서요? 회장님이 3년간 몰래 만나셨대요. 장례식 마지막 날 발인을 앞두고 박 비서가 가족들을 불렀습니다. 회장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편지가 있습니다. 가족들은 빈소 옆 작은 방에 모였어요. 박 비서는 봉투를 꺼냈고 그 위에는 가족들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박 비서가 봉투를 뜯어 편지를 꺼냈죠.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가족들은 숨을 죽이고 앉았습니다. 현석이는 진숙 무릎에 앉아 있었어요. 박 비서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민재야, 서연아, 윤희, 그리고 정우.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거야. 장남은 눈을 감았고 장녀는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너희한테 미처 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어. 3년 전 일에 대해서야. 도훈이와 수진이가 교통사고로 떠난 그날 말이야. 가족들은 긴장했어요.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의심했어. 혹시 너희 중 누군가가 도훈이를 해쳤을까봐. 사설 탐정까지 고용하고 증거를 찾으려 했지. 장남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편지는 계속됐어요. 하지만 결론은 단순 사고였어. 브레이크 오일이 새서 생긴 불운한 사고.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지. 장녀는 눈물을 흘렸고 며느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의심한 건 내 잘못이야. 미안하다. 하지만 그만큼 너희가 돈에 눈이 멀어 보였어. 동생 장례식에서조차 상속 이야기를 하는 너희를 보면서 나는 두려웠어. 박 비서는 잠시 멈췄다가 다시 읽었습니다. 도훈이는 참 착한 아이였어. 회사 물려받기 싫다고 했을 때 나는 화가 났어. 평생 키운 회사를 아들이 거부하다니. 하지만 도훈이는 옳았어. 그 애는 수진이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현석이를 세상에서 제일 아꼈지. 현석이는 고개를 숙였고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도훈이가 죽기 전에 내게 말했어. 아버지, 저는 행복합니다. 돈은 없어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제일 큰 재산이에요. 장남은 주먹을 쥐었고 장녀는 흐느꼈습니다. 나는 그때 웃어넘겼어. 철없는 소리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도훈이가 떠나고 나서 깨달았어. 그의 말이 맞았어. 진짜 재산은 사랑이야. 돈이 아니라. 며느리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고 사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현석이를 고아원에 보냈어. 너희 손에 맡기면 현석이도 돈만 아는 사람이 될까봐. 차라리 고아원이 나았어. 돈은 없어도 따뜻한 마음을 배울 수 있으니까. 박 비서가 계속 읽었어요. 현석이는 3년 동안 나를 찾아왔어. 한 달에 2번씩 빠지지 않고. 그 아이는 내게 한 번도 선물을 사달라고 하지 않았어. 그냥 할아버지 손잡고 앉아서 웃어줬지. 할아버지 아프지 말라고 빨리 나아서 같이 공원 가자고 했어. 현석이는 울음을 터뜨렸고 진숙이 아이를 꽉 안았습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야.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냥 함께 있어주는 거. 현석이가 내게 그걸 가르쳐줬어. 편지는 계속됐습니다. 민재야,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너는 똑똑한 아들이었어. 회사도 잘 이끌었지. 하지만 숫자만 보고 사람을 보지 못했어. 회사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족은 더 중요해. 도훈이를 기억해. 그 애는 내 동생이었어. 상속 대상이 아니라. 장남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연아, 너도 마찬가지야. 명품 가방 100개보다 가족 한 명이 더 소중해. 내가 입은 옷이 얼마짜리인지는 아무도 기억 안 해. 하지만 내가 누구한테 따뜻했는지는 모두 기억해. 장녀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윤희, 자네도 처음엔 좋은 며느리였어. 하지만 어느 순간 법인카드가 자네 카드인 것처럼 됐지. 돈 쓰는 건 나쁜 게 아니야. 하지만 남의 돈을 함부로 쓰면 안 돼. 자네 돈으로 쓸 수 있는 만큼만 쓰게.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고 울었어요. 정우, 자네는 똑똑한 변호사야. 하지만 법조항으로 유산 더 받을 궁리만 하지 말고 가족을 지키는데 그 머리를 쓰게. 그게 진짜 변호사야. 사위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박 비서가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현서가 할아버지가 제일 사랑하는 손자야. 너는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잃었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따뜻해. 그 마음 잃지 마. 돈이 많아져도 어른이 되어도 지금처럼 착한 아이로 자라줘. 현석이는 이모 품에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큰아버지, 작은 이모를 용서해줘. 그 사람들도 이제 바뀔 거야. 내가 보여준 사랑 덕분에. 장남과 장녀는 현석이를 받고 눈물을 흘렸어요. 편지의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내 평생 돈을 쫓아 살았어. 회사 키우고 재산 불리고 그게 전부인 줄 알았지. 하지만 마지막에 깨달았어. 진짜 부자는 사랑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야.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너희 모두 진짜 부자가 되길 바란다. 나처럼 늙어서야 깨닫지 말고 지금 당장 사랑하게. 그게 내 마지막 유언이야. 박 비서가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방 안은 흐느끼는 소리로 가득했어요. 장남이 일어나 현석이에게 다가갔습니다. 현석아, 이제부터 큰아버지가 제대로 챙길게. 고아원 아니라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 현석이는 고개를 들어 큰아버지를 봤어요. 장녀도 다가왔습니다. 현석아, 작은 이모도 자주 보러 갈게. 같이 밥도 먹고 영화도 보자. 며느리가 현석이 손을 잡았습니다. 현석아, 큰어머니가 미안했어. 앞으로 잘할게. 사위도 현석이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진숙이 말했습니다. 현석이는 제가 키우겠습니다. 회장님과 약속했어요. 장남은 진숙을 봤습니다. 진숙 씨, 하지만 현석이는 우리 가족이잖아요. 진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회장님께서 저한테 부탁하셨어요. 현석이가 따뜻하게 자랄 수 있게 해달라고. 장녀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자주 보러 가면 안 될까요? 현석이는 우리 조카예요. 진숙은 현석이를 받고 현석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비서가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현석 도련님께 드리는 편지도 있습니다. 현석이는 이모 무릎에서 일어나 박 비서에게 다가갔어요. 박 비서는 봉투를 현석이에게 건넸습니다. 혼자 읽으시겠습니까? 현석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다 같이 들을래요. 박 비서가 봉투를 열어 편지를 꺼냈고 현석이 옆에 무릎을 꿇고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현석아,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할아버지는 하늘나라에 가 있을 거야. 내 엄마 아빠 옆에 가서 인사할게. 현석이가 얼마나 잘 자랐는지 자랑할 거야. 현석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는 현석이 덕분에 행복했어. 병원 침대에 누워 있어도 아파도 현석이가 와서 손 잡아주면 다 괜찮았어. 그게 할아버지한테는 제일 좋은 약이었어. 가족들은 모두 울고 있었어요. 편지는 계속됐습니다. 현석아, 할아버지가 너한테 남긴 게 있어. 돈은 아니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야. 현석이는 편지를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너한테 남긴 건 사랑이야. 내 엄마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할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기억해줘. 그리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한테도 나눠줘. 그게 할아버지가 바라는 거야. 현석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현석아, 할아버지 보고 싶으면 하늘 보렴. 구름 사이에서 할아버지가 웃고 있을 거야. 그리고 내가 웃으면 할아버지도 하늘에서 같이 웃을 거야. 슬플 때도 있겠지만 할아버지는 항상 내 곁에 있어. 사랑한다. 우리 현석아. 할아버지가 제일 사랑하는 손자야. 박 비서가 편지를 접었습니다. 현석이는 편지를 받아들고 가슴에 꽉 안았어요. 장남이 현석이를 안았습니다. 현석아, 큰아버지도 너를 사랑해. 장녀도 현석이를 안았어요. 작은 이모도 사랑해. 며느리와 사위도 현석이에게 다가와 안았습니다. 진숙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박 비서도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회장의 마지막 소원은 이루어진 것 같았습니다. 가족들이 진짜 가족이 된 거예요. 돈 때문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발의는 조용히 진행됐습니다. 회장의 육골은 납골당이 아니라 공원 묘지에 안치됐어요. 회장이 원한 곳이었습니다. 현석이랑 산책하기 좋은 곳이라고 했대요. 묘지 앞에는 작은 벤치가 놓였고
그곳에서 현석이는 할아버지와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가족들은 함께 식사를 했어요. 처음으로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현석이는 큰아버지와 작은 이모 사이에 앉았고 가족들은 아이를 보살폈습니다. 그날 밤 진숙은 현석이를 고아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차 안에서 현석이가 물었어요. 이모, 할아버지 지금 행복하실까요? 진숙은 백미러로 현석이를 봤습니다. 물론이지. 현석이 덕분에 행복하게 가셨어. 현석이는 창밖을 봤어요. 할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사랑이 제일 중요하대요. 진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맞아. 할아버지 말씀이 맞아. 현석이는 가슴에 안은 편지를 쓰다듬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봄이 다시 찾아왔고 공원 묘지의 나무들은 새싹을 틀었어요. 토요일 오전 10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묘지 주차장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장남 민재와 며느리 윤희가 내렸고 뒷좌석에서는 7살이 된 현석이가 내렸어요. 아이는 1년 전보다 키가 자랐고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손에는 노란 개나리 꽃다발을 들고 있었죠. 조금 뒤 또 다른 차가 도착했고 장녀 서연과 사위 정우가 내렸습니다. 서연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가족들은 함께 묘지로 걸어갔습니다. 회장의 묘 앞에는 깨끗한 벤치가 놓여 있었고 묘비에는 햇빛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현석이가 가장 먼저 다가가 꽃다발을 놓았습니다. 할아버지, 현석이 왔어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또렷했어요. 장남은 무릎을 꿇고 묘비를 닦았습니다. 아버지, 다녀갑니다. 장녀도 과일을 놓으며 눈물을 훔쳤죠. 아버지, 잘 계세요. 가족들은 잠시 묵념했고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현석이는 벤치에 앉아 할아버지 묘를 바라봤어요. 장남이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현석아, 학교 재미있어? 현석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재미있어요. 친구들도 많이 생겼어요. 1년 전 현석이는 고아원을 나와 이모 진숙과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진숙은 현석이를 초등학교에 입학시켰고 아이는 적응을 잘했어요. 장남 부부는 일주일에 한 번씩 현석이를 찾아갔고 장녀 부부도 자주 만났습니다. 명절에는 모두 함께 모여 식사를 했죠. 며느리 윤희가 가방에서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현석아, 큰어머니가 김밥 만들어 왔어. 먹을래? 현석이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족들은 벤치에 둘러앉아 도시락을 나눠 먹었습니다. 장녀가 현석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다음 주 토요일에 작은 이모랑 놀이공원 갈래? 현석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진짜요? 장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사위도 옆에서 말했습니다. 삼촌도 같이 갈게. 롤러코스터 타자. 장남은 아버지 묘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회사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 복지도 늘렸고요. 1년간 장남은 달라졌어요. 횡령했던 돈을 전부 반환한 후 회사 경영 방식도 바꿨습니다. 직원 월급을 올렸고 복지 제도를 확충했어요. 이익만 추구하던 회사가 사람을 생각하는 회사로 변했습니다. 주주들은 처음엔 반대했지만 직원 만족도가 올라가자 생산성도 함께 올랐죠. 작년보다 매출이 20% 증가했습니다. 장녀도 묘비를 보며 말했어요. 아버지, 저도 잘 지내요. 명품 쇼핑 끊었어요. 서연은 1년간 명품 가게에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주말마다 고아원을 찾아가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죠.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아이들은 서연을 좋아했고 서연도 아이들을 진심으로 아꼈어요.
현석이가 지냈던 고아원에도 자주 갔습니다. 그곳 아이들은 현석이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어요. 며느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반성하고 있어요. 법인카드 부정 사용한 돈 다 갚았어요. 윤희는 뉴욕 아파트를 팔았고 그 돈으로 6억을 전부 반환했습니다. 남은 돈은 아들 교육비로 쓰고 있었어요. 사치를 끊었고 검소하게 살기 시작했죠. 처음엔 힘들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돈 걱정은 여전히 있었지만 양심의 가책은 없었어요. 밤에 잠도 잘 왔습니다. 사위는 아무 말 없이 묘비를 바라봤습니다. 정우는 1년간 로펌 일을 줄였어요. 돈 되는 소송만 받던 습관을 고쳤습니다. 대신 무료 법률 상담을 시작했죠. 한 달에 2번 복지관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수입은 줄었지만 보람은 컸어요. 아내 서연은 남편이 자랑스러웠고 2사람은 전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현석이는 김밥을 먹으며 할아버지 묘를 봤습니다. 할아버지, 저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착한 어린이 상이요. 장남이 현석이 등을 토닥였어요. 현석이가 친구들 많이 도와줬다며? 현석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아버지가 그러셨잖아요. 사랑을 나눠주래요. 가족들은 현석이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 아이가 가족을 바꿨습니다. 6살짜리 아이가 어른들을 가르쳤죠. 식사를 마친 후 현석이가 가방에서 공책을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편지 썼어요. 현석이는 공책을 펼쳐 할아버지께 읽어주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현석이에요. 1년 동안 잘 지냈어요. 학교도 다니고 친구도 생겼어요. 이모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줘요. 큰아버지랑 작은 이모도 자주 만나요. 현석이는 또박또박 읽었습니다. 가족들은 조용히 들었어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거 기억해요.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고요. 저도 친구들한테 잘해줘요. 같이 놀아주고 도와주고요. 선생님이 칭찬하셨어요. 현석이의 목소리는 맑았습니다. 큰아버지는 회사 직원들한테 잘해준대요. 작은 이모는 고아원 아이들 도와준대요. 큰어머니는 저한테 맛있는 거 만들어주고요. 다들 할아버지 말씀 잘 듣고 있어요. 장남은 눈물을 닦았고 장녀는 울먹였습니다. 할아버지, 저 가끔 꿈에서 할아버지 봐요. 할아버지가 웃고 계세요. 저한테 잘하고 있다고 하세요. 저도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근데 울지 않을게요. 할아버지가 하늘에서 슬퍼하실까 봐요. 현석이는 공책을 덮었습니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현석이가 쓴 편지였어요. 가족들은 박수를 쳤고 현석이는 부끄러워하며 웃었습니다. 장남이 현석이를 안았어요. 현석아, 할아버지가 하늘에서 정말 기뻐하실 거야. 현석이는 큰아버지 품에 안겨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녀도 현석이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우리 현석이 정말 잘 컸다. 며느리는 현석이 손을 잡았고 사위는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가족들은 벤치에 앉아 한동안 묵묵히 있었어요. 바람이 불었고 나뭇잎이 살랑거렸습니다. 장남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재단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 비서님이 이사장으로 계시고요. 강도훈 이수진 재단은 1년간 많은 일을 했습니다.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은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줬고 고아원 지원도 늘렸어요. 심리 상담 프로그램도 만들었죠. 현석이는 재단 홍보대사로 활동했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아이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어요. 장녀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재단 후원자도 많이 늘었어요. 저희도 매달 후원하고 있고요. 장남 부부와 장녀 부부는 매달 재단에 후원금을 보냈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었지만 꾸준히 이어갔어요.
회사 임원들에게도 재단을 소개했고 여러 기업이 후원에 참여했습니다. 재단은 점점 커졌고 도움받는 아이들도 늘어났죠.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현석이 생일 파티 준비하고 있어요. 다음 달이거든요. 현석이는 곧 8살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가족들은 깜짝 파티를 계획하고 있었어요. 고아원 친구들도 초대하고 학교 친구들도 부를 예정이었죠. 현석이가 좋아하는 케이크도 주문했습니다. 가족들은 이번 생일만큼은 특별하게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현석이가 묘비에 손을 얹었습니다. 할아버지, 다음 달에 또 올게요. 그때 생일 파티 이야기 해줄게요. 장남이 현석이를 일으켜 세웠어요. 그래, 할아버지한테 꼭 말씀드리자. 가족들은 일어나 묘비 앞에 섰습니다. 함께 절을 하고 묵념했어요. 현석이는 마지막으로 할아버지께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히 계세요. 사랑해요. 주차장으로 돌아가는 길, 현석이는 큰아버지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큰아버지, 할아버지 지금 행복하실까요? 장남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물론이지. 할아버지는 우리 다 지켜보고 계실 거야. 우리가 잘 지내는 거 보시면서 웃고 계실 거야. 현석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차에 오른 현석이는 창밖을 봤습니다. 묘지가 점점 멀어지고 나무들이 지나갔어요. 현석이는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게 느껴졌어요.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고. 돈보다 명예보다 모든 것보다. 현석이는 그 말을 평생 기억할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할 겁니다. 장남은 백미러로 현석이를 봤습니다. 현석아, 점심 뭐 먹고 싶어? 현석이는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이모 집에서 같이 먹으면 안 돼요? 이모가 오늘 떡볶이 만든다고 했어요. 장남은 며느리를 봤고 며느리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진숙 씨한테 전화해 볼게. 뒷차에서 장녀도 전화를 받았고 가족들은 진숙 집으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진숙의 집은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거실에 가족들이 모두 모이니 북적였어요. 진숙은 부엌에서 떡볶이를 끓이고 며느리는 김밥을 썰었습니다. 장녀는 과일을 깎았고 사위는 테이블을 정리했죠. 장남은 현석이랑 거실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1년 전엔 상상도 못했던 풍경이었어요. 냉랭했던 가족이 이렇게 따뜻해질 줄 누가 알았을까요? 식사 시간, 테이블에 둘러앉은 가족들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현석이는 학교 이야기를 했고 장남은 회사 이야기를 했어요. 장녀는 고아원 봉사 이야기를 했고 며느리는 요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숙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닦았어요. 회장님이 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아마 하늘에서 보고 계시겠죠. 웃으면서요. 식사를 마친 후 장남이 현석이를 불렀습니다. 현석아, 큰아버지가 줄 게 있어. 장남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현석이가 상자를 열자 안에는 시계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린이용 시계였지만 예쁘게 포장되어 있었어요. 할아버지 시계야.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 쓰시던 거래. 아버지한테 물려받으셨고 이제 현석이 차례야. 현석이는 시계를 들여다봤습니다. 오래된 시계였지만 잘 관리되어 있었어요. 현석이는 시계를 차고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큰아버지. 장남은 현석이를 안았어요. 잘 간직해. 할아버지 마음이 담겨 있어. 장녀도 선물을 꺼냈습니다. 현석아, 작은 이모도 줄 게 있어. 예쁜 그림책이었어요. 현석이가 좋아하는 동화책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작은 이모. 며느리는 손뜨개 목도리를 줬고 사위는 장난감을 줬습니다.
현석이는 선물을 받으며 계속 웃었어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은 진숙 집을 나서며 인사했어요. 진숙 씨, 오늘 고마웠습니다. 맛있었어요. 다음 주에 또 올게요. 현석아, 잘 자. 현석이는 문 앞에서 가족들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사랑해요. 가족들도 손을 흔들며 떠났어요. 차들이 하나둘 떠나고 아파트 단지는 조용해졌습니다. 진숙은 현석이를 안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잠옷으로 갈아입은 현석이는 침대에 누웠어요. 진숙이 이불을 덮어주며 말했습니다. 현석아, 오늘 즐거웠지? 현석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즐거웠어요. 가족들이 다 같이 있으니까 좋아요. 진숙은 현석이 이마에 입을 맞췄어요. 할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현석이는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현석이는 꿈을 꿨습니다. 공원에서 할아버지와 손을 잡고 걷는 꿈이었어요. 할아버지는 건강한 모습이었고 밝게 웃고 계셨습니다. 현석아, 잘하고 있구나.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현석이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잘한 거야. 너는 참 착한 아이야. 할아버지는 현석이를 안아주셨습니다.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나도 보고 싶단다. 하지만 현석이는 이제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할아버지가 항상 지켜보고 있을게. 꿈속에서 할아버지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현석이는 손을 흔들었어요. 할아버지,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현석아.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꿈에서 깨어난 현석이는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할아버지, 저 잘할게요. 약속해요.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사랑으로 가득한 하루가요. 조금 지루하지 않으셨나요? 뭔가 마음에 한켠에 감동이 흘러갔길 기도해 봅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항상 감사합니다.